2월 17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8% 증가하면서 10개월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112만 1000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캐나다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30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3월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JTD 에너지 서비스의 베테랑 원유 전문가는 국제유가가 최대 $150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디즈니가 스토리리빙 주택 사업을 개시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어제는 크게 상승해줬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연준의 FOMC 회의록 결과를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양적 긴축과 관련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 시황과 또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수민 캐스터 현재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월 16일 수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현재 3대 지수가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1%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드러났는데 FOMC 의사록 공개를 기점으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34,600선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34,900선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어제는 상승을 견인하던 세일즈포스가 오늘은 홈디포와 함께 1%대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OMC 의사록 공개를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14,600선까지 올라왔고요. 편입 종목 가운데서는 집콕주로 불리는 줌 비디오와 도큐사인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는 모습인데 넷플릭스와 메타가 2%대 떨어지고 있고요. 알파벳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에서는 AMD가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인텔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실질적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 나타냈고요. 또 1월 미국 수입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입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전 발표된 FOMC 의사록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금리 인상을 준비할 준비가 됐고 또 대차 대조표 축소도 시사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살펴볼 텐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에 이어 2%를 돌파한 2.0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2개 섹터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 에너지주들이 다시 오르고 있고요. 자재주와 산업재가 이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와 메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개인의 앱 사용 기록을 쇼핑이나 여행업체 등 제3자에게 건네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대신 자체 솔루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알파벳이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알파벳의 새로운 정책은 광고의 의존도가 높은 메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로부터도 메타는 타격을 받을 전망인데 오늘장 2% 넘게 메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윈 리조트입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손실이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오늘장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블록스인데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죠.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오늘장 주가가 26%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파이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올해 매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18%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쇼피파이는 57%라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미국과 유럽 내의 예약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에어비앤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형 발전기 제조업체 제네락 홀딩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오늘장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아콤 CBS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P 500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에 사활을 걸고자 사명을 파라마운트 글로벌로 변경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8%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CEO 스테판 방셀은 코로나19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치사율이 낮아질 확률이 80% 이른다고 전했고요. 한편 오늘장 모더나가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하회를 재차 내놓았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까지 좀 더 저렴한 버전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오늘장 테슬라 마이너스권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고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휴가철 주택 임대업체인 박하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이 박하사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JP모간은 박하사가 에어비앤비나 익스피디아 등의 대형 기업보다 더 나은 투자처로 평가했고요. 박하사는 예약 금액에서 48% 수익을 가져가는데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에버코어가 메이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메이시스의 매출과 이익 증가 잠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메이시스가 자체 부동산을 수익화하고 또 광고와 제3 판매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메이시스는 2.6% 오르고 있습니다. 에버코어는 또 다른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노드스트롬의 재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장 0.2% 오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로쿠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내일이죠. 로쿠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었고 또 광고주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오늘장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엔이 올버즈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4달러에서 16달러로 낮췄고요. 다음 주 올버즈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급망 이슈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올버즈는 0.4%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과 또 FOMC 의사록을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85% 상승하며 1,87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은 이앤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요, 천연가스와 백금 관련 ETF의 강세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관련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한 때 9.7%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약 8%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는 천연가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새로 나온 날씨 전망에 따르면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스포크 웨더 서비스는 미국 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천연가스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점도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따라가고 있고요. 오늘 장 6.55%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금 관련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금은 귀금속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인 촉매 변환기와 화학 촉매에도 사용되는데요. 백금 현물 가격은 오늘장 약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귀금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티커명 PPLT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플래티넘 쉐어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백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3.64%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로 메타버스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로블록스는 현재 26% 내리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 옛 페이스북인 메타는 약 2%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구글도 애플처럼 개인정보 제공을 막는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겁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대장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관련 ETF도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티커명 METB인 라운드힐볼 메타버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메타와 로블록스를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2.55%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상품 거래소에 올라온 원자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팬데믹과 물류 대란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현재 23개 상품을 추적하는 블룸버그 상품지수에서 9개 원자재가 백워데이션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워데이션은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더 저렴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알루미늄과 구리 같은 비금속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비금속에 투자하는 ETF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DBB인 인베스코 DB 베이스 메탈스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ETF는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금속 관련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아연 가격을 따라가고 있고요. 상품 외에도 미국 재무부 채권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80%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JJM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인더스트리얼 메탈스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구리, 아연, 니켈과 같은 비금속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49%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커명 BCIM인 에버딘 블룸버그 인더스트리얼 메탈스 스트래티지 K1 프리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니켈, 알루미늄, 구리, 아연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39%입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오늘도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 상황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나토 이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러시아는 훈련을 마친 일부를 철군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나토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그 어떤 축소 신호도 보지 못했다. 군대나 장비 철수는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공격할 준비가 된 대규모 침공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군대 집결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토의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맞서서 동유럽에 새로운 전투단을 배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부, 동부 그리고 남동부 유럽에서 새로운 나토 전투단 설립 검토도 포함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나토는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 기본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무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흐름이 유럽의 뉴 노멀, 즉 새로운 정상이 됐다고 전해서 유감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나토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맹국을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시각에서는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몇 주 내에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연준은 3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 인상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긴축 가속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3월, 5월 그리고 6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융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연준은 아직 금리를 인상할 것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르면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3월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빠른 종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다음 달에 200억 달러의 국채와 3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보증권을 매입할 경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만기 채권의 일부 수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매달 2월 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는 대차 대조표를 재무부에서만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완전히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 2%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도 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JP모건이 현재 채권 시장이 3월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내년까지는 총 1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단기적으로 더욱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는 연준의 기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채권금리는 최종 기준금리의 상승을 반영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매우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같은 속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지정학적 긴장감은 커지고 이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0년물 국채물의 매도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을 청산해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권 약세 거래의 새로운 진입 시점을 찾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8%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2.1%를 웃돌면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안착했습니다.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1.9% 감소해서 2.95% 감소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1월 소매 판매는 3.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1월 소매 판매는 3.8%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작년 4월 이후 소폭이지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오미크론의 타격으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최근 소매 판매는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우존스도 1월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둔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1월 FOMC 의사록에서 나올 연준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려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0.1%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전년 대비는 5.4%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는 0.2% 하락이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또 1월 산출 부문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대비는 9.9%, 전월 대비는 1.2%의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강화하기 위한 강수를 둡니다. 쿠키나 광고 아이디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광고 솔루션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기존의 웹 브라우저에서 안드로이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구글은 개개인에게 맞는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쿠키나 광고 아이디를 광고업체나 쇼핑몰 등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쿠키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입니다. 검색과 구매 내역,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카드 정보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광고 아이디 역시 이용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동 기록이 담긴 데이터라는 점에서 쿠키와 함께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편의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올해 말까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안드로이드용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연간 7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겠지만 광고업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맞춤형 광고의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구글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바꾸면 광고의 대상자를 지금처럼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할 수 있다고 해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광고 시장의 생태계를 주무르고 있는 구글이 새로운 정책 변경을 통해서 안드로이드에서 독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은 구글의 이번 방침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갖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소 60일 전에 중요한 정책 변경을 고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방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셀은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체가 발생하면서 치명도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약해진 변이종을 보게 될 확률이 무려 80%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시나리오는 겨우 20%의 확률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행히도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매우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지난해에 모더나 코리아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방셀은 기존의 백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롭게 나올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생산과 유통 역량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셀은 아시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진다라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WHO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서 19%나 줄어들었다. 추가 사망자는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의 확진자와 7만 5천 명의 추가 사망자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HO는 오미크론이 알파, 베타, 델타 등 다른 변이종을 밀어내면서 쇠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연구 중인 40가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에서 98% 이상이 오미크론이었습니다. 네, 목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기업 공개를 앞둔 다양한 소식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이죠. 이 국가 간의 평화의 축제 기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수교의 의미로 과거 닉슨 독트린 시절에 미국에 적용한 자이언트 판다의 새끼를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준비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외교적인 대립은 증시에도 곧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지난 여름 디디 추싱의 IPO 이후 해외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고 결국 디디 추싱은 뉴욕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홍콩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중국 기업들이 월스트리트에 IPO를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온라인 패션 기업 쉬인이 연내 뉴욕에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쉬인의 창업자 크리스 쉬가 중국 정부의 엄격한 해외 증시 진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시민권 획득을 준비 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등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도 비슷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16일 수요일 중국의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이화 인터내셔널이 뉴욕에 IPO를 추진합니다. 중국 기업으로는 7개월여 만에 중국의 첫 IPO가 되겠습니다. 이 메이화의 미국 상장이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소개해드린 친환경 침구 브랜드죠. 카릴로하의 IPO가 이번 주로 미뤄진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통신 분야에서는 와이텍 인터내셔널이 180억 원 규모의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션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말라리아와 폐섬유증 그리고 폐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50만 명이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고 있고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미국에서만 약 46만 명, 또 유럽에서도 59만 명 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전 세계에서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 회사는 대학과 병원들로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후보 물질들의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기적절한 예시를 먼저 살펴보면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당사의 항염증 제품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증상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올해 상반기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대부분 물질이 전 임상 단계라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종양학과 섬유증 관련 제품 후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클리닉 센터로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와 제약 분야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션 바이오메디컬의 IPO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감을 3분 앞둔 미국 증시 현재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던 미국 증시가 1월 FOMC 회의록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현재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상승했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는 총 3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면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3% 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 습관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또 1월 수입 물가 역시 전월 대비 2%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러시아가 완전히 철군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또 명확한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변동성은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유가 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현재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90 선 넘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유 재고가 꽤 많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당분간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 현재 0.85% 오른 $1,870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